요즘 이제 선행교육 굉장히 많이 시키시죠. 여기 뭐 중고등학교 자녀가 이미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뭐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선행교육 굉장히 많이 시키는데요. 아마 아동의 인지 발달을 이해하셨다면 이렇게 선행교육을 많이 안 시키실 것 같아요. 선행교육을 이제 나라에서 마찬가지고 전문가들이 이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한테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 봤자 6학년 거 절대 못 따라가요. 3학년 거?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는 아이는 100명 중에 많아야 5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95명은 5명을 위한 들러리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아이들이 이해 못하는 거는 이 아이가 바보여서가 아니고요. 이 아이들은 제 발달 단계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하나의 지식이잖아요. 지금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쭉 이제 제가 성장해 온 과정을 보니, 어릴 때는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성경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 이야기를 초등학교 때 가도 하고요, 중학교 때 가도 선생님이 재밌게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예전에 들었고 또 들었고 또 들었는데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시건방지게 되죠. 나 저거 아는데 또 이야기야? 아, 진짜 지겹다. 언제까지 이야기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너무 열심히 준비하셨는데요. 앉아있는 어린 아이들은 그런 자세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세는 지금도 아마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참 이 강의를 부탁받고 이 앞에 서기가 참 죄송했던 게, 저희 교회에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어린이반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맨날 핑계를 대요. 아직 아기가 어려서 지금 이제 4살, 6살이에요. 교회 제 시간에도 못 오는데 저 못해요. 맨날 그러면서 제가 조금 교회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이제 이 강의를 부탁받았을 때 제가 이거 해도 되나? 이런 이제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만약에 제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거로서라도 이제 이런 시간으로 봉사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식사하시고 좀 졸리시죠? 네, 저는 대학에서 강의해도 꼭 이 시간에 주세요. 시간 강사다 보니 교수님들의 점심시간에 저희를 언제나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는 언제나 12시에서 3시예요. 가장 괴로운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조신다고 해도 저는 굉장히 아량이 넓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해하는데 하면서 저 스스로 자책할 거예요. 잠을 깨워야지. 너는 이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되니 막 저를 자책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책하는 저를 이해하시고 되도록이면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한 번씩 졸리시면 무릎을 고집으시고 저를 한번 째려보시고 그렇게 잠이 깨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지 발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인지 발달이란 무엇인가 보면 나와 있는데, 인지 발달은 아동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발달해가면서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일반 심리학을 지금 강의 중인데 학생들에게 이제 많은 이론들을 한꺼번에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첫 해 강의할 때는 막 아는 척을 너무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만큼 배웠어 싶어서 정말 아는 이론이란 걸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지겹고 재미없고 내가 이걸 왜 하나, 막 80명이 들어와 있는데 애들하고 눈도 못 맞추면서 막 3시간, 2시간, 3시간을 막 내리 떠들다가 왔는데 아이들한테 막상 가르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에게 정말 이야기해야 될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심리학은 사람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될까? 그때 기본이 되는 게 성격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성격을 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성격 이론에다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런데 우리의 사고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은 다른 이론들,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그 사고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인지 이론이라는 거죠. 우리가 갓 태어나서 아이들도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세 살 아이도 생각을 해요. 중학교 아이도 생각을 하고 지금 성인이 되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너네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니?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고 과정과 그 아이들의 사고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고 과정을 우리는 쭉 설명해야 하는데 그 설명을 할 때 성인의 초점으로 우리는 언제나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의 사고 과정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언제나 미숙한 단계로 끊임없이 발달해 오다가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가 지금도 계속 사고 과정은 변화되어지고 있죠. 그 사고 과정을 설명한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아제의 이론, 비고츠키의 이론, 정보 처리 이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전 발달적으로 살펴본 이론은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이에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은 인간의 사고 과정을 성인에게 좀 다르게 보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사고가 형성되어지고 변화, 발전해 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이론이 피아제의 발달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한 세 번째 줄에 동화와 조절을 새로운 지식에 대한 평형을 이루기 위한 기제로 제시하면서 인지 발달을 설명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런 말만 들으면 떠들고 가면 정말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용어 하나하나를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도식이라는 이제 용어가 있어요. 이 5가지 용어를 이해하시면 피아제 이론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첫 번째 도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제일 처음 하나의 개념이에요. 강아지. 막 태어난 아이가 강아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멍멍 뭐가 짖으면 뭐가 짖나 보다 이렇게 봐요. 뭐지 저 이상한 거는? 그런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멍멍 짖을 때 엄마가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강아지네. 아 귀여운 강아지네. 강아지가 멍멍하고 짖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아이는 그 순간에 하나의 도식이 만들어진대요. 강아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멍멍하고 짖는 게 강아지예요. 이게 하나의 도식이에요. 이 도식이 이제 생기면 이 아이는 이 도식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도식을 만들어서 이제 계속 지식을 평창시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밑에 동화라는 게 나왔어요. 이 동화라는 건 뭐냐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식이 있어요. 강아지라는 도식이 있는데요. 자기가 맨 처음 봤던 강아지는 어떤 강아지냐면 아주 작고 귀엽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치와와를 강아지라고 했어요. 근데 강아지 모습이 좀 어때요? 삐쩍 마르고 눈만 크고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강아지 종류를 그닥 많이 알지는 않아서요. 그 다음에 또 어딜 가다 보니까 뭐가 멍멍하고 짖어요. 멍멍하고 짖는데 자기가 맨 처음에 봤던 강아지는 눈이 크고 삐쩍 마르고 노란색이었는데 이 강아지는 하얗고 털이 많고 부들부들하고 이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짖을 때 무슨 소리가 났어요? 멍멍 소리가 나는 거예요. 멍멍 소리가 나는 거는 강아지예요. 그런데 자기가 맨 처음에 그려져 있던 모습하고 같아요? 틀려요. 근데 엄마가 똑같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 어머 강아지 귀여워라. 어머 너무 예뻐요. 강아지가 너무 예뻐. 우리 아이가 좀 만져봐도 돼요? 또 얘 보고 강아지래요. 그러면 이 아이가 멍멍 짖는 거는 강아지야. 그런데 맨 처음에 그리고 있던 강아지는 노랗고 눈이 크고 삐쩍 말랐는데 이것이 하얗고 통통하고 예쁜 얘도 멍멍 짖으니까 강아지구나.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에다가 이미 자극돼서 만들어진 기존 그 구조에다가 이거를 다시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강아지는 모양은 틀려도 멍멍 짖는 게 강아지구나. 이렇게 해서 강아지의 모양들을 하나하나. 그래서 멍멍 짖은 거는 다 강아지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랬는데 이제 강아지는 좀 크기가 어때요? 작아요. 어느 강아지든지. 저희가 초등학교 때 아주 큰 개를 키운 적이 있어요. 일본산
그 사냥개였대요. 근데 걔가 맨 처음에 올 때는요, 요만했어요. 근데 이 걔가, 이 강아지가 밤새 낑낑대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말고 나가서 계란 후라이를 하고 우유를 따라서 이 강아지 앞에 앉아서요, 막 엉엉 울면서 하룻밤을 샌 거예요. 뒷날 막 눈이 이렇게 퉁퉁 부을 정도로. 그런데 이 개가 6개월만 키우고 나니까 얼마만해졌어요? 저보다 더 크게 된 거예요. 집채만해진 거죠. 자, 근데 얘는요, 멍멍 짖었는데요. 이 개를 이제 우린 강아지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해요? 개라고 해요. 이제 조절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멍멍 짖는데 이제는 어른들이 얘를 보고요, 개라고 하더라. 강아지라고 안 하더라는 거예요. 개라고 해요. 멍멍 짖는 거는 강아지잖아. 근데 왜 이거 얘 보고 개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면, 강아지는 아기가 강아지고 크고 큰 엄마 강아지를 우리는 개라고 해.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순간 조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도식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강아지의 개념에 이게 맞아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럼 맞아 들어가지 않는 걸 억지로 끼워 넣어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아기를 다 낳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처녀 때 입던 치마를 입고 싶어서 막 몸을 끼워 넣어요. 제가 이제 처녀 때에 비해서 지금 10kg 이상이 쪄 있는 상태니까 옷을 제대로 맞는 게 없어요. 강의를 오려면 막 급한 날은 며칠 전에 하나를 지퍼를 뜯어 먹었어요. 막 이렇게 나온 배를 생각 안 하고 막 옷을 막 집어 넣는 거예요. 터져 나가요. 저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지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막 끼워 맞추고 싶지만 도저히 안 들어가는 거야. 작고 귀엽고 그리고 내가 만졌을 때도 순하고 나랑 크게 차이가 별로 없고 막 애기 같고 이런 것들이 강아지인데요. 얘는 봤더니 멍멍 소리는 내는데 크고 무섭고 그리고 이제 얘가 막 달려들면은 무슨 사고가 일어날 것 같고 그러더니 얘를 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아는 곳에다 막 끼워 놀고 싶은데 끼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에 조절이 일어나요. 그래서 새로운 도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조절은 새로운 자극을 동화해내는데 적합한 인지 구조가 없을 때 기존의 도식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도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더 이제 아이들이 더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게요. 맨 처음에 강아지를 배운 아이는 고양이를 나타나도 걔 보고 뭐라 그래요? 강아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강아지가 얘가 강아지 그래요. 근데 강아지는 멍멍 울어야 되는데 얘는 뭐라고 울어요? 양 하고 울어요. 애가 혼란스러운 거죠, 그 순간. 얘 왜 이래?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얘는 멍멍이라 안 울고 얘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방언이 터졌을까요? 아닐 거예요. 얘는 이양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이 아이가 순간에 멍멍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야옹이야 야옹야옹 고양이 야옹이 고양이는 야옹 하고 운단다. 이때 아이가 다시 고양이라고 하는 도식이 새로운 도식이 생겨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강아지라는 도식만 가지고 있다가 강아지 외에 좀 더 큰 거는 개라는 도식이 생기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야옹 하고 우는 것은 고양이라는 새로운 도식이 생겨나요. 이런 도식들이 막 생겨나게 되면서 이러한 도식들이 서로 융합을 하고요. 만약 융합되지 않았을 때는 새로운 도식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혼란을 조정해 나가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평형화와 적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강아지를 배웠는데 멍멍하고 울지만 얘가 강아지가 아니었어요. 그럼 순간 아이가 혼란스럽겠죠. 그런데 크고 더 큰 소리로 울고 강아지의 엄마는 개야 라고 하는 것들이 조절이 일어났어요. 동화가 되어졌어요. 그때는 아이가 혼란스럽다가 편안한 상태인 평형이 이루어진대요. 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우리 바보 도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딱 이 순간이 평형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평형이 이루어지고 나면요. 그 순간이 쭉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적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순간들이 많아야 되겠어요? 이 순간이 많아야 돼요. 가 많아야 이 아이는 계속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계속 편안한 상태로 이끌어가면서
죄송합니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적응 상태가 유지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에 있으면서 엄마들이 그냥 아이들이 말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는 엄마가 있어요. 아이가 멍멍이라 그러면은 그래 멍멍이 해주는 엄마가 있어요. 그 엄마는 아이한테 어떤 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아하 하는 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도식을 만들지 않고요. 그만큼 인지 발달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는 모르겠지만 계속 어떻게 해줘야 돼요? 새로운 개념들을 계속 제공해줘야 이 아이들은 새로운 지식들을 계속 발달시켜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지 발달을 설명하는 이 이론이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이에요. 이제 앞에 다시 돌아가셔서 한번 보면은 뒤에 앞에 뭐라고 했냐면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 하면서요. 네 번째 줄에 동화와 조절을 새로운 지식에 대한 평형을 이루기 위한 기제로 제시하면서 인지 발달을 설명하였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의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대요. 자, 그런데 인지 발달을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의 사고 수준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어린이집에서 0세에서 2세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하는데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3월달 되면요, 속이 터질 것 같아요. 3월달 되기 전부터 1, 2월달은 벌써 3월달 예상하면요, 가슴이 답답해요. 이 아이들과 또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빨리 대화가 됐으면, 얘네들이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좀 했으면, 근데 이 아이들이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각 연령별로 이 아이들의 사고 과정이 어떠한지 피아제가 설명하는 걸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 4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뭐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여러분이 나눠드린 이제 책자에 보면 있을 텐데요. 감각 운동기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감각 정보를 통해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아이 다 키워보셨죠? 처녀분, 처녀 손 들어보세요. 자, 처녀들. 우리 뭐 싱글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처녀라고 하자고요. 저는 처녀 시대가 굉장히 돌아가고 싶은 시대예요. 제가 늦게 결혼해서 36에 결혼했는데도요. 아쉬워요. 36에 결혼했는데도 막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프리한 처녀 때가 굉장히 돌아가고 싶은데 이제 어쨌든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제가 다른 뭐 여러 가지 설명을 안 해도 아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아이가 없다면 조카가 있으시면 조카를 한번 대입해 보시고요. 그래도 없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목사님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시면 자, 감각 운동기는요. 0세에서 2세를 감각 운동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는 모든 정보를 감각 정보를 통해서 받아들인다. 라고 해서 우리 이때를 감각 운동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맨 처음에 태어났는데요. 뭐든지 잡으면 어디로 가나요? 입으로 가요. 그리고 만지지 말라 그러면 아이들이 가만히 눈으로만 지켜보고 있나요? 뭐든지 가서요. 만져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못됐다라고 하면 안 돼요. 예전에 제일 안타까웠던 상황이 뭐냐면요. 한 선배네 집에 갔더니 그 아이가 그 당시에 한 2, 3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모든 서랍에 그 손잡이가요. 안으로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써요? 아이가 열어서 마음대로 못 만지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아이 바보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요, 뭐 학습적으로 준다고 해도요, 이 아이 스스로가 감각 정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가 치우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미리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 엄마들이 꼭 하는 게 안전고리 채운다라고 해서 다 문마다 냉장고마다 다 해놓잖아요. 저는 아이 키우면서 그런 걸 거의 안 했어요. 열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치우면 돼요. 꺼내놓으면 치우면 되고 위험한 것만 미리 치워놓고 웬만한 거는 그냥 그 자리에 둬요. 아이가 꺼내보고 만져보고 또 다쳐도 뭐 크게 사고 안 나는 날 우리 이제 한 어머니가 아이가 다쳐서 어머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장기만 안 다치면 돼요. 이렇게. 그 저랑 비슷해요. 대범하시죠? 장기만 안 다치면 괜찮아요. 그 외에 모든 것들은 아이가 스스로 정보를 찾아내야 해요.
근데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만져보고요. 눈으로 보는 거고 듣는 거고요. 냄새 맡아보는 거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모든 거 차단해버리면 받아들일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뇌 발달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0세에서 2세예요. 그리고 발달이 아주 복잡 미묘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또한 이 감각 운동기라는 거죠. 그래서 감각 운동기는 여기 나와 있듯이 출생에서 2세까지고요. 이때는 반사 활동을 통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요. 유아 언어가 활발하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완성되지는 않지만 유아 언어가 이제 학습되어지는 시기고 상징적 사고가 마지막 단계쯤 돼서 우리가 정신 표상적 단계에 가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단계는 아주 이제 짧게 나누어서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다시 6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뭐 이건 명칭만 보면은 조금 이제 어렵고요.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6단계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반사 단계라고 해서요. 0에서 1개월, 태어나서 한 달 동안은 반사 단계예요. 태어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반사를 이미 가지고 태어나요. 유전적으로. 그래서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요. 이걸 체크를 해요. 이 아이가 모든 반사를 다 가지고 있는지. 뭐 잡기 반사, 바비스키 반사, 모로 반사, 빨기 반사 뭐 여러 가지 반사가 있는데요. 이 반사는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한 달 동안은 이 반사를 가지고 정보를 반사 활동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제가 아까 뭐 아이를 키워보셨냐고 했지만 아이가 맨 처음 태어났을 때요. 모유 수유를 할 때 보면요. 이 반사 활동이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과정인 거예요. 요즘 뭐 보니까 그 모유 수유도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자격증이 있어서 산후조리원에 가면 꼭 그 원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완모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모유 수유 자격증이 있어서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아이 머리를 축구공으로 잡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 전공을 설명하고 제가요 유아 교육을 했고요. 제가 이런 사람이니까 저한테 맡겨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막 이제 그 사람이 머리를 벗어서 자꾸 하면 애가 싫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람을 일단 나가게 하고 아이를 가만히 이제 젖을 먹이기 위해서 목사님 계시면 이야기를 할게요. 가슴을 내놓고 이렇게 아이를 딱 안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고개가 맨 처음 저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다가 냄새가 나죠. 후각으로 인해서. 냄새를 맡고 점점 엄마 가슴 쪽으로 아이가 머리가 돌아와요. 그러다가요. 지가 이렇게 찾다가 젖꼭지를 찾아요. 그러다가 젖꼭지를 딱 물죠. 물고 나서 뭐가 나타나요? 빨기 반사가 나타나요. 이 아이는 살아가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빨아요. 그런데 실제 저희 이제 조카 중에 한 명이 태어날 때 사고가 있어서 이 아이를 한 달 동안 목에다가 구멍을 뚫고요. 우유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집으로 왔는데요. 빨기 반사를 잃어버렸어요. 빨지를 않아요. 이 아이는 우유를 분유로 먹이기 위해서는 아래 턱을 잡고 젖병을 잡고 눌러서 의도적으로 압착시켜서 이거 넘겨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한 달 동안 빨기 반사를 잃어버린 거죠. 한 달 동안 많은 반사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논란 반사라고 하는 아이들 큰 소리 났을 때 몸을 움츠렸다가 쫙 피잖아요. 그건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잡기 반사. 새로운 것들이 와서 아이가 이거 잡기 반사가 없는 아이들은요. 어떤 감각 정보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새로운 물체가 있을 때 이 아이가 잡음을 통해서 손바닥을 통해서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이것이 차갑다, 뜨겁다, 아니면은 뭐 딱딱하다, 부드럽다 반사를 이걸 하려면 적어도 잡기 반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한 달 동안은 많은 반사 활동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해요. 생명을 유지되어지면서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활동이 일어나는 단계를 우리는 반사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아요. 이제 한 달 정도만 나타나고요. 이 한 달을 아이를 딱 묶어 놓고요. 눕혀놓고 이제 그 보조 도구를 통해서 이제 우유를 주잖아요. 이 아이는 모든 반사를 거의 다 잃어요. 이 단계의 아이들이 자유롭게 손발이 움직여야 되고 그때 새로운 정보들을 마음껏 받아들여 줄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나타나는 게요. 1차 순환 반응 단계예요. 이때는 영아가 우연한 행동에 흥미를 느껴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단계인데요. 이때 우연한 흥미를 느끼는 대상이 뭐냐면요. 자신이에요. 외부 대상이 아니에요. 애들이 가만 누워서 계속 잠만 자는 것 같은데요. 가만 지켜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바빠요. 막 이렇게 뭐 드리븐 하는 것 같다가 지 손을 이렇게 탁 올려요. 올려서 막 이렇게 봐요. 막 이게 뭐 꿈틀꿈틀 하듯이 우리가 보기엔 약간 좀 이상한데요. 눈앞에다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봐요.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해요? 우연히 이게 손이 지 입으로 딱 들어가요. 근데 이때 당시에 빨기 반사를 했었기 때문에 한번 우연히 손에 딱 들어갔는데 이걸 빨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맛은 있을까? 뭐 맛도 있겠죠. 나름 여기 짭조름한 맛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빨았는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한 번은 그냥 이렇게 갔다가 툭, 그다음에 또 한 번은 툭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빨고 싶어서 이거를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이 행동을 재밌어 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때의 대상은 외부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신이에요. 그 자신의 발도 한번 들어보고요. 지 손도 들어보고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탐색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이 1차 순환 반응 단계예요. 우리가 순환한다라는 건 뭐냐면 1차는 자신이 대상이라는 거고요. 순환은 반복한다라는 거죠.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대상이 자신이라는 거. 하지만 이때는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우연히 그냥 이게 옆에 있는 팔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 팔을 그냥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 제가 춤을 추고 싶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움직이는 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팔이 달려있으니까 덜렁덜렁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해요? 하루는 지 눈앞으로 이 손이 착 온 거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봐요. 보다가 이 손이 힘이 없으니까 지 입에 들어온 거예요. 의도적으로 갖다 물은 게 아니에요. 들어와서 빨았더니 괜찮아서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1차 순환 반응 단계라고 하고요. 이 단계의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탐색이 일어나요. 자신의 손, 자신의 발, 자신의 어떤 기관에 대해서. 자, 2차는요. 이때는 이제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 외부에 있어요. 대상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2차 순환 반응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는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시각도 더 발달되어졌고 더 잘 보이죠. 그러면서 외부에 있는 대상들에게 관심을 보이게 돼요. 이제 자기를 돌보는 양육자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요. 자기가 누워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이 시기를 보세요. 4개월에서 8개월이에요. 이 중간쯤에 뭐가 나타날까요? 발달이. 어떤 발달이 이루어질까요? 이제 아이가 누워있다가 몸을 어떻게 써요? 뒤집었어요. 맨날 보기만 뭐만 봤어요, 이제는? 천장만 봤어요. 천장에 매달려 있는 모빌만 보다가 몸을 뒤집었더니 뭐가 보여요? 이제까지 보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도 많아지고요. 그것들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접근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 막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가 2차 순환 반응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2차 순환 반응 협응기예요. 이때가 8개월에서 12개월인데요. 이때 보니까 영화에 관심이 이제 주변 환경에 있으며 목적 달성을 위해 두 가지 행동을 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뭐냐면 이게 지금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을 엄마가 얘가 계속 이제 만지고 빨려고 해요. 그랬더니 핸드폰 위에다가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탁 하고 수건을 덮었어요. 그럼 맨 처음에 이 아이가요 안 찾아요. 없어진 줄 아는 거죠. 이제 그런데 2차 순환 반응 협응기에 와서는 아이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걸 찾으려고 딱 열어본다라는 거예요. 찾기 위해서 그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열어보는 새로운 행동, 두 가지 행동이 함께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2차 순환 협응 반응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행동이 함께 일어난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뭐가 발달해 가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대상의 영속성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요, 맨 처음에 안 찾았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면은 없다라고 대상의 영속성 개념이 아예 생기지 않은 단계에서는 이걸 가렸으면은 어떻게 해요? 없어요.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게 가려졌지만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막 맨 처음에 다른 곳에 찾아요. 그랬는데 수건을 딱 들었더니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라워라. 네, 저는 건망증이 심해서요. 뭐 잘 못 찾거든요. 어디 분명히 지금도 많은 것들 어디 분명히 잘 뒀는데요. 못 찾아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안 찾으면 나타날 거야. 안 찾으면 나타나더라고요. 우연히 나타나요. 근데 그 전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는 아마 열심히 찾았을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요. 찾았는데 어디에 밑에 들어가 있었어요? 수건 밑에 들어가 있더래요. 그럼 수건을 들어 올려야 되는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그렇게 찾는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대상의 영속성 개념이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발달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한테 우리가 가장 많이 해주는 놀이가 뭔가요? 깍꿍 놀이예요. 이 깍꿍을요, 6살 아이한테 하면 아이가 콧방귀를 낄 거예요. 아이들은 요즘 6살만 되로 헐러 하거든요. 헐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이들한테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마술이 재밌는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짜잔 하고 뭔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졌다가요, 짜잔 하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마술과 같은 거죠. 이게 대상의 영속성 개념이 지금 형성되어지면서 마술과 같은 어떤 일이 이 앞에 나타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2차 순환 반응 협응기에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5번째가요. 3차 순환 반응 단계예요. 3차 반응 순환 단계는요. 이제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돼요. 똑같은 행동을. 근데 이 시기를 보면 언제에서 언제인가요? 개월수가 12개월에서 18개월. 이때 뭘 가장 많이 하나요? 이때 발달이 이루어지는 게 뭔가요? 걷기예요. 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해요. 뭐 12개월부터 걸어서 뭐 늦게 걷는 아이들은 저희가 걷는 11개월 못 걸으면요. 15개월에 걷는다고 해요. 15개월에도 못 걸어서 18개월에 걷는다고 해요. 18개월에도 못 걸으면 병원을 찾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서요. 이제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고요. 자기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뭘 가능해요? 그 정보에 접근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배밀이로 가고 기어갈 때 하고요. 아이들한테 꼭 배밀이도 해야 되고요. 기어야 되고요. 걸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3단계를 다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엎드려서 보는 세상하고요. 기어서 보는 세상하고요. 걸으면서 보는 세상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걷는다라는 거는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모든 행동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의도성이 강해져요. 지금 내가 못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를 이렇게 누가 잡고 이렇게 잡아당겨요. 못 걸어가게. 못 걸어가게 막 잡아당겨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어. 아유, 못 가니까 그냥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실까요? 우리는 막 벗어나서 새로운 곳을 가고자 하잖아요. 갈 때 그냥 가지 않아요. 내가 저기에 분명히 뭔가가 있다. 저 물이 마시고 싶어요. 그죠? 목이 마른데 저기 보니까 지금 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 아이는 내가 지금 걸어서 갈 수 있으니까 가서 물을 마셔야지 라는 의도를 가지고 걸어가요. 그래서 엄마들이 보면 이 아이가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데요. 저걸 보고 막 걸어가요. 걸어가더니 어떻게 해요? 뚜껑이 안 닫혀 있으면은 그걸 들어서 그냥 쏟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아이 머릿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목이 마르니까 저걸 내가 마셔봐야지. 근데 아직 신체 조절이 그만큼 안 되니까 마시기까지는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쏟아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는데 걷기 시작하면서 이제 의도성이 이제 짙어지고 그리고 모든 행동들을 할 때 어느 정도는 예측해 가면서 활동들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정신 표상 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18개월 이후에서 24개월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사물을 이용하거나 사물을 마음속으로 이제 볼 수 있는 표상 능력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이때 뭐가 발달할까요? 이 단계 12개월, 18개월에서는 이제 걷기 시작해요. 걸음이 이제 완성되어져요. 18개월에서 24개월 뭐가 발달할까요? 그렇죠. 언어예요. 말을 하기 시작해요. 대화가 되기 시작하죠. 대화가 된다라는 거는요.
자기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그린 거를 어떻게 해요? 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1세 반 아이들, 그러니까 1세 반 아이들 가장 재밌어 하는데요. 맨 처음에 올 때는 아이들이 무슨 말만 엄마 엄마만 해요. 지금 저희 어린이집 한 아이가 엄마 소리를 굉장히 특이하게 하는 엄마? 엄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다 따라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근데 얘는 이제 너무 이게 톤이 특이해서요. 걔가 왔을 때 얘가 막 엄마? 엄마에서 우리가 이제 몸을 막 따라 했어요. 그래서 엄마 말고 다른 말 해봐. 이제 막 시켰어요. 근데 이 아이는 우리 이렇게 째려봐요. 아직은 왜냐면 그 외의 단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만 해도 이제 완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단어별로 됐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엄마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해요. 나는 지금 누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해요. 나는 지금 불안해요. 나한테 누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누구 보고 다 엄마라고 하냐면 선생님 보고 엄마라고 해요. 대체하는 거죠. 선생님은 단어는 잘 안 되더라도 그래도 나는 엄마가 없지만은 엄마 같은 사람이 당신이에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이 아이 속에 머릿속에는 엄마의 상이 계속 그려지고 그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재밌기는 이제 이건 약간 센 이야기인데 저희 이제 지금 4살이 된 한 아이가 선생님을 다 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위에 이제 여자 형제는 언니라고 불러요. 저희 원장 저는 대표고 이제 원장 선생님 따로 계시는데 원장 선생님한테 원장 언니. 그다음에 그 반에 선생님 한 분 더 계세요. 투다님제니까 그 선생님은 또 언니. 그러게 저는 마리나 언니. 저희 딸이 마리나예요. 니나 언니인 거예요. 갈 때 원장 언니 빠이빠이, 또 언니 빠이빠이, 마리나 언니 빠이빠이인 거예요. 이 아이는 그 언니라는 개념 안에 애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애정이 담겨서 자기의 이제 위에 형제를 하듯이 이제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표현이 언니라는 표현인 거예요. 갈 때 그래서 원장 언니 빠이빠이, 또 언니 빠이빠이, 리나 언니 빠이빠이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이걸 해줘요? 바꿔줘야 되잖아. 엄마 아빠가. 아빠가 데리러 오시는데 너무 웃긴 게 아이를 뻥튀기 놓은 게 아빠인 거예요. 근데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원장 언니한테 인사해야지. 또 언니한테 인사해야지.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의 언어가 이제 성장하지 않고 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막 재밌어 하긴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 이제 감각 운동기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언어가 발달하면서 아이의 정신의 어떤 많은 부분들이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요. 그러한 사고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상상력이 발달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감각 운동기에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다양한 경험들이 일단은 열려 있어야 하고요. 이 열려 있는 이제 경험들을 성인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언어를 통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은 정보를 막 무차별하게 받아들여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이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건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근데 이 정리는 뭘 통해서 하냐면 성인의 언어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감각 운동기가 우리가 이제 감각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세상을 이해한다라고 해서 우리 첫 번째 단계 0세에서 2세를 감각 운동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 조작기는 2세에서 7세예요. 2세에서 7세 요즘에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4세부터 되겠죠. 그죠? 미운 4살 때려주기 싶은 7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너무너무 발달되어지면서요. 아이들이 내도 우리 때보다 더 많은 발달이 이루어져요. 이전에는 막 정보들을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어요. 그 정리를 누가 해줬냐면 어른이 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스스로 정리가 되어져요. 정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되어져요. 근데 그게 완성된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보면 말대답도 하기 시작해요. 왜 어떻게 하면 말대답을 하냐면요. 자기 생각이 생겼기 때문에. 왜 때렸니? 그러면은 막 이렇게 꼬집는 아이들이 있잖아. 긁거나 꼬집는 아이들. 왜 꼬집었어? 그러면은 말이 잘 안 되는 아이가요. 설명을 열심히 해요. 자기는 왜 꼬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게 뭐냐면 이제 사고는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아직 이게 논리적이거나 어떤 순서로 이렇게 뭐
설명 가능하지는 않지만 사고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전조작기, 조작이 되지는 않는 단계다라고 해서 이 단계를 전조작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설명을 듣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러면 선생님들 듣다 보면 그랬니? 맨 처음에 아주 친절하게 한 3, 4월 달에는 그랬어. 아유 속상했겠다. 그래 알았어. 다음에는 하지 마. 그러다가 또 계속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막 설명하면 시끄러.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들도 바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아이들은 나름 어떻게 해요?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 전조작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조작기를 보니까 전조작기 아동은 정신표상에 의한 사고는 가능하나 아직 개념적 조작의 단계에 들어서지 못하므로 전조작기 단계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이때 특징을 보니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특징이 개념적 상징적 표상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여자만 보면 아이들은 뭐라고 자기가 여자면 자기는 누구를 흉내내기 시작해요? 엄마의 흉내를 내요. 자기가 엄마의 옷을 입고 엄마처럼 행동을 할 때 자기는 엄마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어떤 상징적인 표상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정신표상에 의한 사고는 가능하나 개념 조작의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다. 아까 설명했었죠. 그 다음에 어느 능력이 발달해요. 그리고 자아중심적 사고로 인해 타인 생각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모든 사물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한론적 사고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을 애들이 막 두드릴 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책상 아프겠다.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책상한테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걸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애들 막 두드릴 때 책상 아프겠다.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얘네들 벌써 무한론적 사고 단계를 벗어났기 때문이고 얘네들은 모두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다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앞에 두 개의 자아중심적 사고를 하고 상징을 사용하는 거는요. 저희가 이제 원에 있어 보면은 1학기와 2학기 때 아이들의 놀이가 완전히 달라져요. 1학기 때는 24개월 전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 1세 반에. 그래서 이때 보면 아이들 블럭놀이라든지 단순한 조작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때는 병원 놀이나 뭐 미용실 놀이나 뭐 엄마 놀이 이런 것들을 제공해줘도 그닥 놀지 않고요. 단순히 하는 게 포대기를 얻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포대기를 얻고도 그냥 미끄럼 타고요. 포대기로 얻고 그냥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월 달부터 이제 아이들 대부분 24개월 지나면서는요. 활발하게 이제 역할 놀이가 이루어져요. 미용실 놀이 한다고 선생님 머리 다 잡아뜯고요. 앉지를 못해요. 그 반에 가서. 일단 앉았다 그러면 빗 갖고 와서 머리 빗고요. 고데기로 한다고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털을 다 뽑고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웃긴 게요. 병원 놀이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환자예요. 그러면 한 3명이 붙어요. 한 명한테. 3명이 붙어요. 그러면서 한 명은 진찰하고 한 명은 주사 놓고요. 한 명은 선생님 따라 하잖아요. 엄마 손은 약손처럼 막 비비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주사 놓는 아이가 환자 아이한테 주사를 놓을 때 너무 정성껏 놓는 거예요. 꾹 나요. 근데 환자 아이가 막 아프다고 아야 해도 얘는 멈추지 않고 나요. 얘는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요? 간호사 역할에 빠져 있어요. 자아중심적인 거죠. 지금 자기만 생각할 뿐이죠. 이 환자가 아픈지 안 아픈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눕잖아요. 그러면은 저기도 우리 올케가 있는데 저희 조카가 쌍둥이에요. 하루는 이렇게 노래하는 걸 봤더니 이제 예나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이제 환자 할 때 유나가 주사를 꽉 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나가 유나 누워 눕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나가 또 주사를 꽉 놔요. 이제 지가 아팠던 게 기억이 난 거죠. 그런데 이때 유나가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단지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유나 아프잖아 그만해. 그러면은 나도 아팠어. 유나가 아픈 상관이 없고 지가 아픈 것만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요. 선생님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타인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하지만 아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사고가 자아중심적 사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요. 나중에 도덕관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요. 내가 아프면은 제가 잘못한 거고요. 내가 안 아프면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자아중심적 사고가 중심인데 우리가 나중에 아이들 야단칠 때 이 사고를 가지고 바탕으로 하고 야단을 쳐야지 도덕적으로 네가 틀렸어. 너는 나쁜 아이야 라고 한다면 굉장히 상처가 될 거라는 거죠. 왜 이 아이는 나쁜 의도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단지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판단하고 행하는 건데 그거를 이 아이는 아직 사고 과정에서 타인의 배려까지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뒤에 나와 있는 게 뭐 일련의 단계를 되돌아가서 보지 못하는 단계. 선생님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 이제 얼음을 가지고 와서요. 얼음을 가지고 와서 자, 지금 얼음 가지고 왔지. 자, 이거 녹으면 뭐가 될까? 몰라요. 그래서 좀 방치를 했어요. 뭐가 됐지? 뭐가 됐다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해요. 물 막 만져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아까 물이 뭐였지? 그때 또 잊어버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예전에 있던 사실을 아이들이 머리로만 생각해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이거를 비가역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사고적 특징이 있는데요. 보존성의 결여. 보존성의 결여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맨 처음에 물병을요, 네모난 거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나는 세모, 하나는 동그라미 물병을 가져와서요. 네모에 있는 물을 세모와 동그라미에다가 똑같이 넣었어요. 그대로 넣었어요. 아이들한테 이 병에 있는 물이 많을까, 이 병에 있는 물이 많을까? 그러면 아이들은 처음에 있던 물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습이 바뀌면 안에 있는 양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이거와 이거는 똑같아. 무게를 들어봐.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아이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아직은 그렇게까지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게 인공론적 사고. 이제 책에도 이제 제가 설명했지만 밤이 어떻게 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낮이 지나면 밤이 와요 라고 설명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깜깜해지면 와요. 근데 깜깜하게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엄마가 만들 수 있어요. 저희 집 이제 저희 안방에 커튼을 까만색을 했어요. 좀 푹 자려고. 낮에 아침에 아이들 일찍 안 깨게 하기 위해서 워낙 일찍 일어나서요. 해만 뜨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잠이 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안방에다가 검정 커튼을 쳤더니 깜깜하잖아요. 일단 커튼을 치면 뭐가 돼요? 밤인 거예요. 이처럼 새로운 자연 현상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의 사고다. 그리고 이제 실제론적 사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도덕론적 사고는 자기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설명했지만 내가 아프면 잘못된 거고요. 내가 안 아프면 잘못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막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피가 나면요 울고요. 피가 안 나면 안 울어요. 피가 나면 자기가 많이 다친 거고요. 피가 안 나면 안 다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이제 결과론적인 거죠. 그다음 꿈의 실제론. 자기 꿈을 꿨으면 그 꿈이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 지금 우리가 전조작적 이제 단계에서는요, 아이의 사고가 막 발달해지지만 아직 논리적 어떤 사고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요. 모든 무생물이나 어떠한 것에 상상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져요. 그래서 이 단계는 스토리를 풀어가기가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요, 이 단계의 아이들은 무한한 꿈을 꿀 수 있어요.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사고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그림으로써 무한히 표현할 수 있기에 이 아이들에게 많은 스토리를 들려줄 때 그것들이 그대로 100% 흡수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단계를 우리는 구체적 조작기라고 이야기해요. 이때를 다른 말로 학령기라고 이야기해요. 7세에서 11세. 학령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초등학교식이죠. 그죠? 자, 뭐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 여러 가지 발달 단계에서 보면요. 이 단계에서는 학습을 위한 단계예요. 이제 사고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아이들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눈으로 확인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구체적 조작기를 보니까 이 시기의 아동은 비논리적 사고에서 벗어나 논리적 사고로 전환된다. 아동들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한정적 논리만 가능하고 직접 경험을 통한 특정한 조작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이 가장 쉽게 잘 받아들여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요, 가설을 세워서 이 가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사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만약 과학 실험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단계의 과학을 글로 배웠잖아요. 뭐 실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저는 개구리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근데 맨날 뭐라고 배웠냐면, 개구리를 잡아서 뭐 이렇게 글로만 1단계, 1, 2, 뭐 개구리를 지침핀으로 찝는다, 양쪽 팔 이렇게. 그 다음 배를 가른다, 배를 갈라서 뭘 꺼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사실 그림으로는 그리지만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된 단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단계에서는요, 무한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할 때 자신의 특별한 정보로 정확하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실험을 언제 해야 되겠어요? 이제 구체적 조작기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 아이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할 때요, 요즘 가르쳐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가르쳐야 될 게 너무 많죠. 자녀 있으신 분들, 저도 이제 아이가 6살이 된가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 다 가르치지 못해요. 그렇지만 뭔가를 가르쳐야 돼. 그런데 순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엄마들한테 이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수학을 가르치기 전에 과학을 먼저 가르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과학은 뭐냐면 아이들이요, 수학이라는 것은 없는 걸 가지고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과학이 마찬가지예요. 전혀 없는 거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게 과학이에요. 근데 과학 실험을 해본 아이들은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경험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는 힘이 생긴대요. 자기가 눈으로 새로운 정보들을 찾아가면서 이 정보들을 찾아갈 때 궁금증을 계속 어떻게 하냐면 유지해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1단계에서 3단계, 4단계, 5단계를 넘어갈 때 이 단계에서 이 단계 지난번에 선생님이 뭐 우리가 뭐 그 아이스크림 사면은 드라이아이스 주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 드라이아이스가 물에 넣으면은 녹으면서 어떻게 돼요? 연기 같은 게 난단다. 그런데 이때는 이게 차가운 것 같지만 잡으면 어때요?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 그래서 무대 같은 데에 우리가 연기를 피울 때 드라이아이스를 피우는 거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로만 해요. 그럼 이 아이들이 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뭔지 몰라. 드라이아이스가 뭔지 모르고 그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 연기 같다는데 그 연기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고 뜨겁다는데 이게 정말 뜨거울까?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간단하게 어때요? 아이스크림 사왔을 때 드라이아이스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한번 잠깐 만져보게 해요. 자, 잠깐 만져봤는데 어때요? 맨 처음 딱 만지면 차가워요. 모양은 어때요? 얼음 같아요. 얼음 같으니까 차가운 거? 당연한 것 같아. 근데 계속 잡고 있으면 어때요? 손이 아파요. 그런데 이게 그냥 얼음을 잡았을 때랑 느낌이 틀리게 뜨겁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이걸 물에 넣었더니 막 얼음은 그냥 녹아버리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흰 연기가 부글부글 올라오고 자기가 TV에서 쇼를 볼 때 흰 연기가 나왔던 것 같은 거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말로 들었을 때하고 이걸 눈으로 직접 확인했을 때 이 안에 들어오는 정보는 질적 정보가 굉장히 틀리고요. 이걸 다음에 다른 것들 설명할 때 연결해서 그것들 앞에 단계를 이제 생각하고 뒤에 단계를 연결 지을 수 있는 사고가 발달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는 구체적 조작기, 구체적인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사고가 발달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특성을 봤더니요. 첫 번째가 한 가지 이상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는 탈중심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앞에 자기 중심화일 때는요. 주사를 놓으면서 환자 역할을 하는 아이가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못해요. 그런데 지가 주사를 맞았을 때 꾹 친거 누르니까 어땠어요? 아파요. 그러면 얘도 어떻게 했어요? 꾹 놓으면 아플 거예요.
그러면 주사를 놓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프지 않게 놔야 되겠다. 나는 무슨 역할만 하면 돼요? 간호사 역할을 하면 되는데 간호사 언니가 어떻게 하더라? 톡톡 두드리고 탁 놨든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가 아프지 않을 정도의 주사 놓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형태가 변하거나 담은 그릇이 달라지더라도 질량이나 부피와 같은 물리적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는 보존 개념이 형성되어진다. 아까 그 네모에 있던 물이 동그라미나 세모에 들어가도 그 양은 변하지 않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가 대상들이 공유하는 어떤 차원에 따라서 집단화할 수 있는 유목화가 가능해져요. 선생님이 스티로폼 공, 그 다음에 고무공, 그리고 딱딱한 나무공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색깔이 각각 다른 걸 가져왔겠죠.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다른 공들을 질감이 틀린 공들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전조작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로 가장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게 뭐겠어요? 색깔일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유목에 의해서만은 조합을 하더라는 거예요. 색깔은 그냥 맨 처음에 공이면 공 모양만 가지고 다 똑같다 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선생님 색깔로 나눠봐봐. 그러면 지가 좋아하는 색깔로 나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오면서는 이렇게 만약에 공이더라도 질감이 다른 거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요. 색깔이 다른 거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이제 명령자가 어떤 특정한 명령어를 줬을 때 그 명령어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의 유목화가 이루어질 수 있더라. 동시에 여러 가지의 유목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이 구체적 조작기의 이제 사고적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일정한 수의 사물이 있으면 그것의 형태가 바뀌어도 그 숫자는 바뀌지 않고 똑같다라는 조합 능력이 생겨요. 만약 50개의 그 우리가 공기놀이 하는 거 있죠. 공기를 놓고요. 이렇게 산처럼 쌓아놔요. 쌓아놓고 한쪽에는 막 흩어놓죠. 어느 쪽에 양이 많을까?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모양이 달라지더라도 똑같은 숫자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사고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게 구체적 조작기예요. 이 구체적 조작기는 많은 경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때는 사고적 과정만 이루어서는 안 된다. 직접 경험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단계에 꼭 엄마들이 해주어야 될 게 뭐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을 꼭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봄이에요. 봄인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보면 어린 아이들은 봄에 이제 데리고 나갔을 때 주로 뭐만 보냐면요. 그냥 멀리서 개나리면 개나리, 진달래면 진달래 막 하면서 그냥 노란 진달래, 노란 진달래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노란 진달래, 노란 개나리, 분홍 진달래, 예쁘다 이러고 지나가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 조작기의 아이들을 이제 따가지고 오겠죠. 오면서 개나리의 냄새를 맡아보고 개나리의 모양을 보고 그리고 개나리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이고 봄꽃이 언제 피고 언제 지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다 분류하고요. 그래서 봄꽃의 특징과 가을꽃의 특징들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철쭉과 진달래를 구분할 때요. 철쭉과 진달래 어떻게 구분하나요? 철쭉과 진달래 어떻게 구분하세요? 꽃이 먼저 나오면 진달래고요. 그 다음에 잎이 난 다음에 꽃이 나면 철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한테 그냥 똑같이 분홍색은 그냥 뭐예요? 다 진달래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요. 자, 봄에 맨 처음에 보는 우리가 이제 잎이 안 났는데 꽃만 있는 거는 진달래야. 근데 꽃이 있는데 그 옆에 잎이 있으면은 철쭉이야. 근데 이때 아이들한테 그렇게 설명만 하면 안 되고요. 두 가지 꽃을 동시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꽃잎이 있으면서 초록색 잎이 있으면 이건 철쭉이다. 잘 봤니? 철쭉은 보니까 지금 뭐가 있어? 똑같이 분홍색인데 초록색 잎이 있지. 그래, 이건 철쭉이고 이거는 잎이 없잖아. 초록색 잎이 없지. 이거는 진달래란다. 그래서 보여주면서 확인시켜 줘야 되는 게 구체적 조작기예요. 자, 그 다음이 이제 형식적 조작기. 발달 이론에서 마지막인데요. 자, 형식적 조작기는 11세 이후, 우리가 뭐 청소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시기의 아동은 직접적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추상적으로 사고하고 추론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요, 말로만 설명해도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강의만 해도, 그러니까 교사가 가르칠 때, 내가 만약 교사라면 초등학교 교사는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계속 아이들한테 눈으로 확인시켜 줘야 되죠. 근데 중고등학교 교사는 말로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해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고 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12세경, 11세에서 2세경 아동이요, 성인과 같이 능숙한 사고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행착오는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추론이 가능하고 종합적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형식적 조장기는 그렇게 보고, 그러면 각 발달 단계마다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뭐 이론만 들으러 오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각 발달 단계 아동에 따라서 내가 교사의 역할이 바뀌어야 해요. 근데 영아 아이들이 왔는데요. 요즘 뭐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유아교육학과다 보니까 영아반 교사를 많이 맡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삼육대학에서 어떤 게 이제 있었냐면, 그전에는 이제 영어 아이들 다 앉혀놓고 똑같이 뭐 이야기해주고 끝났는데, 그때 교수님이 외국을 갔다 오시면 외국의 모습을 보고 오셔가지고 바구니에다가 그날 쓸 것들을 다 이제 다 하고, 그때 처음으로 뭐 안식일 학교에 누가 왔나 사랑하는 누구 왔어요 하면서 거울 보여주고, 뭐 이게 처음으로 제가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제일 처음으로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일반 이제 교회로 저희가 이제 전파시키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하게 되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뒤에는 교수님, 사모님들이 쫙 앉아 있죠. 저는 이제 대학교 이제 1학년이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리고 저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잖아요. 막 이렇게 친절하기가 잘 안 돼요. 무뚝뚝하잖아요. 그런데 막 여러분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안 맞는데, 제가 초반에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말투 때문에. 그래갖고 금요일마다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냥 바구니에다가 그날 하루에 쓸 모든 도구들을 이제 아이들 명수에 따라 다 넣고, 뭐 꽃, 뭐 종, 뭐 땡땡땡땡땡땡땡 하면 뭐 종소리 났으니까 교회 오라고 막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종을 갖고 오는데 못 가지고 오면은 또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걸 왜 하나? 이걸 왜 하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지만 아이들은 어떤 것들을 자기의 집중력이 워낙 짧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직접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한 5분 정도 있다가 나중에 20명까지 막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벗어날 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벗어날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만약에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모든 준비물을 사용할 수 없고, 또 이거는 리더자가 있고 스토리텔러, 이제 이야기해 주는 분이 따로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3-4사람이 이제 합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잖아요. 자,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오늘은 노화 방주의 이야기를 가지고 연령별로 한번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아이들은 우리가 아까 감각 운동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아이들한테 길게 오늘 선생님이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 옛날에 노아 할아버지가 이야기 한번 듣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다른 데 다 기어가고요. 누구만 날 보고 있어요? 엄마들만 날 보고 있어요. 굉장히 어색하죠. 서로 어색한 걸 알면서도 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 딱 먼저 왔을 때 노아 방주 안에 뭐가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나요? 동물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동물을 우리가 이제 동물들 그림이라든지 어떤 모형이라든지 있잖아요. 동물을 딱 보여주고, 자, 자기가 좋아하는, 누구가 좋아하는 동물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아이들이 막 이제 하나씩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은 자, 동물들 한번 살펴보자. 음매, 소, 누구는 소를 좋아하는구나. 그래, 말도 있구나. 그리고 또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막 설명을 하다가 옛날에 노아 할아버지의 시대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할아버지가 배를 만들었단다. 배를 보여주죠.
근데 이때 배는 뭐 그림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배를 보여주고 자 누가 좋아하는 우리 젖소도 들어가고 그럼 젖소를 와서 붙여주겠죠. 그다음 누가 좋아하는 말도 들어가고 누가 좋아하는 멋도 들어가고 우와 할아버지 방주의 배에 동물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탔구나. 비가 와서 이 배가 출렁출렁 떠다니다가 비둘기가 휘 날아가서 나뭇잎을 하나 물고 왔단다. 그래서 이제 비가 멈춘 걸 알고 동물 친구들이랑 다 나와서 행복하게 살았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이랑 동물 친구들을 다 사랑하셔서 비가 와도 끄떡없이 다 보호해 주셨지. 정말 좋았겠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뭐 더 길게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지금 뭐에 정신이 팔렸어요? 지가 좋아하는 동물에. 근데 우리는 자 여기까지 가면은 아이들은 그냥 거기서 노아 할아버지 때 동물들이 배에 들어갔고 살았어. 이걸 아는 거예요.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뭐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예배가 이제 스토리가 끝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 조작기 2세에서 7세는요. 구성자 또는 스토리텔러라고 이야기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영화반하고요. 이제 우리가 유아 유치반이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이제 그 차이는요. 아이들 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한테 맞는 책은 비싼 책이 아니고요. 글밥이 우리 아이한테 맞느냐예요. 우리 아이의 글밥은요. 아이의 집중력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욕심이 나서요. 우리 아이가 6개월인데요. 글이요. 한 10줄 있는 거 사면 될까요? 그거 절대 못 봐요. 그 아이가 보려면은 몇 줄 있어야 돼요? 한 줄. 12개월 넘어갔으면 몇 줄 있으면 될까요? 2줄. 24개월 넘어갔어요. 몇 줄? 3줄에서 4줄.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5, 6줄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 아이의 발달, 우리 아이의 집중도, 우리 아이의 인지 발달에 따라서 책을 선택할 때 비싼 책, 뭐 그림이 화려한 책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집중할 수 있고요. 그때 나오는 그 언어라든지 단어들이 우리 아이의 이해 정도와 맞는지를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전 조작기의 아이들도 상징적 사고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거에 대해서 물화론적 사고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에 생명을 부여해요. 그 다음 미래, 과거, 현재도 이 아이들은 다 상상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게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살아있는 것처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한테는 정말 아까 맨 처음에 한 것처럼 옛날에 노아 할아버지가 살았대. 근데 노아 할아버지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도 나쁜 사람이 많이 있었대. 하나님이 노아 할아버지한테 노아야 불러서 노아는 산에 가서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뭘 해줘요?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하는데 그냥 뜬금없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누구 이야기했지? 이야기해볼까? 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차근차근 오늘 선생님이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했지. 노아 할아버지가 뭘 만들었지? 배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 맞아. 배를 만들었어. 근데 노아 할아버지가 왜 배를 만들었지? 왜 배를 만들었지?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정답을 말하는 별로 없어요. 비가 그럼 이야기가 맞아. 한 명이 딱 하면은 선생님 맞아. 비가 많이 와서 이 모든 집도 산도 길도 다 물에 잠겨버려서 그래서 배를 만들려고 하셨단다. 다시 확인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 조작기에는 스토리텔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 구성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이들의 사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단계, 그 이야기를 잘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야기만 재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전체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시 확인 작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사고가 제대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잘 구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구성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체적 조작기는 제가 시연자라고 했는데요. 이때는 말로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직접 경험해야 돼요.
이때 이제 하나의 좋은 예는 뭐냐면 노아 이전에는 홍수라는 개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아침에 내리면은 촉촉하게 우리가 뭐 이제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홍수라는 개념이 없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가 많이 와서 다 잠길 거라고 해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대요. 자, 그런데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여기 초점을 뭘 맞춰야 되냐면 배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산에서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려면 어디서 만들어야 되나요, 원래? 바닷가에서. 그래야 배를 띄울 거 아니에요. 근데 산에 있는 배를 어떻게 끌고 내려오겠어요? 근데 하느님이 뭐라고 했냐면 산에서 만들라고 했어요.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느님은 산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했을까? 아이들이 다 멍하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 이전에는 홍수라는 게 없었어. 홍수 난 거 봤니? 그럼 아이들이 막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봤는데요. 지난번 우리 동네에요. 물이 잠겨서요. 뭐 어떻게 됐고 이야기할 거예요. 맞아. 그런데 노아 이전에는 홍수라는 게 없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홍수가 난다고 해도 이해를 못했어. 그런데 노아도 몰랐대. 얼마나 비가 올지 몰랐대. 그런데 그냥 노아는 하느님 말을 믿었대. 하느님이 산에다가 지으라니까 산으로 지은 거야. 좀 큰 어항 같은 걸 가져가셔서요. 거기다가 블럭으로 이렇게 산 모양을 하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이제 뭘 둬요? 배를, 이제 작은 놀잇감 배 같은 걸 둬요. 자, 비가 왔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40일 비가 왔지. 자, 비가 왔더니 맨 처음에는 조금 왔을 때는 어떻게 됐어? 산만 조금 잠겼어. 조금 잠기다가 마지막에 비가 40일 다 오고 나니까 이 배가 어떻게 되니? 둥둥둥둥둥.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야. 비가 얼만큼 올지.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산에서 배를 만들라고 하셨지. 만약에 노아가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었다면 사람들이 노아한테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아닐 거야. 그 당시에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 배를 이용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노아를 미쳤다라고 한 거는 노아가 산에서 배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이 배를 산에서 만들려고 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야기였다면 약간 그냥 동화책 같은 이야기였다면 성경책이 스토리북이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 게 이 구체적 조작기의 아이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갔어요. 이제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들어가요. 이제 머리가 다 컸어요. 이 아이한테 예전에는 노아 때는 홍수가 없었단다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알아요. 들었어요. 이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때부터는 아이들이요. 논리적 사고 가능하고 추론 가능하고의 가설이 되어져요. 자, 노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제는 뭘로 망하게 하지 않겠다고요? 물로 망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죠?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막 높게 하는 거지. 자, 아이들을 딱 나눠요.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바벨탑을 만들까? 만들지 않을까? 다시 내가 그 시대로 가보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바벨탑을 만들 수밖에 없었을까?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허트러 버렸을까를 편을 나누어서 토론을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바벨탑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볼 거야. 한 팀은 바벨탑을 쌓는 것을 반대하는 팀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의 주장을 해봐요. 바벨탑을 쌓으면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막 해보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언어를 달리 하셔서 흐트러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이때는 자신의 사고, 자신의 생각들을 주장해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게 되죠. 근데 이때는 아이들이 막 마음대로 떠들게 두면 될까요?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토론이요. 제자리 길을 잡을 수 있게 조정해줘야 돼요. 안내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순간순간 아이들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탁탁탁 쳐줘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된 토론을 하고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이 형식적 조작기에 있는 아동을 이제 교육하는 교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의 인지 구조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봉사를 하지 않으면서 참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죄송한데 이제 지금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맞는 방법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했을 때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때 이해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도 이해해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가지고 사고하고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알 때 그런 접근이 더 용이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다른 이론보다는 인지 이론을 제가 선택을 했고요. 특히 인지 이론에서 피아제의 발달의 이론을 제가 선택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렸어요. 지금 보니까 식사하시고 굉장히 이제 잠이 오실 때도 근데 주무시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1시간 반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